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어학부 박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통번역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테솔 관련된 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는 제목은 번역학과 테솔이라고 잡았는데, 저 주제하에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법한, 영어 교육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번역학계에서 다루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와 이것이 주는 어떤 시사점은 무엇인지는 한번 다 같이 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번역학 개념이라고 해놓고 SLTL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번역학은 어쨌든 간에 한 언어를 이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다 보니까 항상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가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and if somebody is interpreting this into English 그러면은 출발어라고 얘기를 하고 도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옮겨야 할 언어가 출발어가 되는 거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옮겨진 언어는 이제 도착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저기서 보시다시피 SL, Source Language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다 그랬을 경우에 Source Language는 한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옮겼으니까 그것은 도착어, Target Languag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오늘 제가 SLTL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대충 감은 잡히실 텐데, 안녕하세요가 이제 우리가 소스 랭귀지에 옮겨야 되는 표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녕하세요를 이제 영어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너무나 다양한 옵션들이 있겠죠. 저기 보는 것 외에든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캐주얼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친한 친구한테 Good afternoon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구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어디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녕하세요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What's up? 이라는 아주 좀 캐주얼한 표현이 있죠. 근데 제가 저렇게 What's up이라고 써서 그렇지 사실은 저렇게 완벽하게 발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Sup 이렇게 이 정도 그냥 하고 말아요. 사실 제가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외국 대학교에서 제가 석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나름 다 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한 7, 8년, 9년 만에 다시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어떤 미국 환경하고 또 다 커서 가니까 운동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운동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는 공부 하나 이렇게 집중하게 시키는데 거기는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좋아하는데 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사방팔방에 다 우통 벗고 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를 벗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좋은 운동복을 사서 같이 조깅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주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게 또 하나의 예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상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했을 때 마주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일이 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i라고 했을 경우에는 Hi, how are you라고 그랬으면 Fine, thank you. 이렇게 머릿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야 되나 했는데, 그렇게 절대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때 Sup 하고 그냥 지나가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는 거야? 영어가 상당히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첩이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했는데 Sup 이러더라고요. 그냥 Sup. 그냥 다 서로 그냥 학생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인사를 그대로 어떤 아주 포멀한 행사에서 하면은 쫓겨나겠죠. 그렇죠? 제가 일단 초청을 받아서 장차관님들을 모시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연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What's up? 이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부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통번역을 할 때, 통역이든 번역이든
하나의 어떤 출발어 표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도차가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통번역사가 해야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상황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어떤 개념들이 도입이 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표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같은 지금은 아직 오후가 됐군요. Good afternoon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 Good afternoon, everyone. 자,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직역을 해야 되느냐, 의역을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번역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논쟁이 오래된 것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 직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단어 대 단어로 옮기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뭐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word for word, 단어 대 단어, 단어를 단어로 옮긴다는 뜻이고 의역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서 의미를 옮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어 대 단어 차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용어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영어 단어의 sense, 의미를 의미로 sense for sen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되다 보면 형태 대 내용이 되겠죠. 원문의 형태를 중요시 하느냐, 원문의 내용을 중시해서 옮길 것이냐. 또 더 다른 차원의 얘기로서는 원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faithful하다는 게 충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how faithful is the translated 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번역된 결과물이 얼마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그걸 중요시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되면 어색하게 번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어에서 한국어로 직역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 못해서 혹은 번역 능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역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뭐 중세 시대로 간다거나 그거에다가 결합을 해서 영어와 스페인어에 관련된 얘기 혹은 영어와 독일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단어 대 단어, 그러니까 직역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괜찮은 번역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요새는 또 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그 기계 번역이죠. 여러분들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넣어보면 영어 스페인어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쌍, 영어와 스페인어 그 쌍이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오는 순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 대비 스페인어, 영어가 훨씬 더 비슷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계 번역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도 요새 질문을 많이 들어서 통번역사 다 사라지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는 잘 되는데 왜 영어 한국어는 잘 안 돼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계 번역이 요새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제는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통째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별로 비슷한 문장이 있는지 아예 처음부터 살펴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한국어, 영어 쌍이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문장 단위내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어 한국어가 영어 한국어 쌍이 어떤 그런 숫자가 영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고 따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언어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번역은 이제 기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요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 번역도 잘 되는 것도, 번역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음성 인식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통역을 잘 하기, 그러니까 통역 기계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인식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기계가 한국말로는 어쨌든 거의 알아듣는 그 확률이 한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95%.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번역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더해져가지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이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직역이 중요하느냐, 의역이 중요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냐를 따지기 전에 이 직역이 가능하느냐, 혹은 의역이 가능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요거 기표와 기이라는 요 개념도 좀 아셔야 됩니다. 언어학 아마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표라는 것은 지금 이거 불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불어로 가져왔는데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기의는 시니피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표는 언어적인 표상이고 특정 의미를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의미의 언어적 형태. 대충 들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해놨으니까. 기의는 그 기표의 지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표가 가리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의미의 총합이라 그랬는데 쉽게 보자면 제가 옷이라는 어떤 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것이 기의가 되는 겁니다. 옷이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 있는 언어적 표상인 기표가 되는 것이고 옷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들이 다 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는 다 동일 문화권이잖아요. 한국어 문화권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혹은 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제가 옷이라는 기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떠올리는 기의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남편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남편의 이미지는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갔다. 혹은 아기라는 어떤 제가 기표를 던졌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천사를 떠올렸어요. 근데 지금 37개월인데 천사 외에 다른 이미지는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잘 때는 천사죠. 예. 이게 심지어 동일 문화권에서도 이렇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 내에서는 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무슨 일을 한번 제가 밥이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떠오르죠? 밥, 쌀, 밥,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반찬들과 같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cooked rice 혹은 steamed rice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잘 뭐가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끔 뭐 어디 뭐 태국 음식점이라든지 어디 갔을 때 먹는 이렇게 좀 날리는 그 밥 보셨어요? 그런 밥이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라 그랬을 때 쌀이랑 이렇게 잘 연관져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미국 사람들은 쌀이라 그랬을 때 그 steamed rice가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른 요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라이스 케이크 떠오를 수도, 떡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지가 워낙 다릅니다. 사과, 배, 뭐가 또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달라요. 사실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세트라고 했을 때 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유학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이즈의 콜라를, 그러니까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야지, 한 500ml, 250에서 한 500ml 정도의 거기다 이제 리필을 받아서 먹잖아요. 리필도 요새는 안 되던데. 그 정도를 떠올리는데 이제 놀랐던 게 이제 거기 조금 덩치 있으신 분들은 half gallon, 그러니까 1갤런이 3.4리터 정도 되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 걸 드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트를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햄버거 세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햄버거 세트의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동일한 기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기표는 얼마든지 영어의 clothes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기의가 따라서 올까요? 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어의 어휘가 어휘인 기표가 도착어에서 항상 존재하느냐부터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lose 말고 또 뭐 아까도 뭐 예를 들었지만 뭐 apple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둥근 뭐 부사사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과 말고 crispin apple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초록색 사과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둥그렇지도 않고 약간 좀 날렵하게 생긴.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의 어떤 기표라고 했을 때 동일한 기표라 하더라도 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역을 한들 그게 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나는 분명히 단어로 옮겼지만 도착어 문화권의 사람들하고 출발어 문화권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출발어인 어휘 기표가 도착해서 항상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완벽한 직역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직역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 언어에서 동일한 어떤 기의를 가지고 있는 기표를 찾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 해당 기표가 무엇을 그 맥락 속에서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모든 옷이라고 했을 때 모든 옷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은 되게 적거든요. 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기표가 그 맥락 속에서는 어떤 기의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도착어 문화권에서 그 해당 기의를 가지고 있는 기표를 찾아내는 것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너무 제가 질질 끌 필요가 없군요. 학부하고는 다른데요. 네. 학부에서도 하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긴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직역, 의역을 그냥 그 말 그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금 더 그 내부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직역, 의역 논쟁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해서 등가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등가라는 것은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을 등자에 값 가짜입니다. 그래서 등가. 그래서 번역에서 취하는 것은 등가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I have 3 apples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는 사과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일한 값을 가진 문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동일한 값에 대한 그 equivalence에 관련된 거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등가예요. 똑같은 값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형태와 의미를 다 그대로 보존해서 옮기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source text, 원문 텍스트의 형태와 의미에 맞게 target text, 도착어 텍스트로 옮기는 게 이제 형태적 등가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형태적인 등가를 지키면서 위배하지 않는 선 내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등가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dynamic equivalence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그대로 형태하고 의미를 옮겼을 때 뭔가 한국어로 그 해당 문장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하고 그걸 분명히 형태하고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로 옮겼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인 청중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중들은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특강할 때 제가 가지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Why are oranges smart? 이런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크예요, 조크. 왜 오렌지는 똑똑하냐? 그러니까 이걸 일단 답을 볼게요. Because they concentrate.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웃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서 뭔 소리야 이랬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그 미국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90년, 80년대인가 나왔던 일련의 조크 시리즈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보면 저한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미국은 토크쇼가 되게 인기잖아요. 저녁 시간대부터 하는 토크쇼 호스트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물론 낮 시간대에 오프라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뭐 데이비드 레더맨, 또 누가 있었죠? 제이 레노라든지 그 전에 조니 칼슨 아시는 분들은 네. 하여튼 상당히 그 사람들의 파워가 센데 거기 토크쇼에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 조크를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스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redneck 출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redneck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람을 지칭하면서 Are you a redneck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은 미국에서 총 맞으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싫어하는 N-word가 있죠. 그 못지않게 남부 촌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어가 redneck이라는 용어입니다. redneck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다 보면 목이 빨개지겠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redneck이라고 부르고 자기네들끼리는 얼마든지 불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분들한테 You're a redneck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조크를 들고 나왔냐면은 이 사람이 redneck이었어요. 그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항상 조크의 시작이 You are a redneck if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조크를.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일을 한다면은 redneck야, 무식한 촌놈이야 이런 조크였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You're a redneck if you stare at a orange juice bottle because it has the word concentrate on it. 이게 조크였어요. 다시 설명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오렌지 주스 통에는 아주 비싼 착즙 오렌지 주스가 아닌 이상 concentrate라고 써 있습니다. concentrate는 어떤 의미가 있죠? 집중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농축액이라는 뜻이 있어요. 농축 주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비싼 주스는 아니죠. 예전에 다 저런 걸 마셨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조크를 만든 거예요. Because they concentrate. 그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concentrate를 듣는 순간 이건 농축액이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는 concentrate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웃긴 거예요. concentrate 주스는 집중하다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런 식으로 because they concentrate라고 하면은 그들은 집중해서라고 또 그게 또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의미 때문에 저게 웃긴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한번 해봐요. 오렌지는 왜 똑똑합니까? 나는 because they concentrate 이거의 형태와 의미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중하니까. 이게 웃겨요? 좀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렇죠? 저거 가지고 저기 무슨 조크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형태적인 등가를 지키면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똑같은 효과, 웃음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완전히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극히 일부 혹은 좀 형태적인 등가를 취하는 문장들보다는 적겠지만 이런 동태적인 등가를 취해야 되는,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표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100점 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좀 그럴싸하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동태적인 등가, 한국어를 읽었을 때 한국어 청중이 느끼는 느낌하고 영어를 읽었을 때 영어 청중이 느끼는 느낌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태적인 등가를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형태적인 등가를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할 때도 이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것을 작문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옮길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표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혹은 똑같이 옮길 수 없는 그런 문장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서는 형태를 유지한 채 옮길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단어 차원, 단어 이상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단어 차원의 등가에서는
특정 문화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있어서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출발한 문화권의 개념이 도착한 문화권에서 존재. 이게 대부분의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제사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제사. 제사가 있어서 집에 일찍 가야 돼요. 그러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미국 친구들한테. 전혀 처음 미국에서 한국에 온 친구라 제사가 알 게 뭐예요?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ancestral rights라고도 번역하는 것도 봤고 한영사전에서 그다음에 memorial service라고 번역한 것도 봤어요. 근데 뭐 memorial service라 그러면은 현충일에 이렇게 군인들 서 있고 하는 그런 의식을 떠올리게 되지 집에서 하는 그런 아예 요소 자체가 문화적인 그런 요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어 차원에 있어서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trick or treat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새는 많이 소개가 되어가지고 그냥 trick or treat 이렇게 그냥 번역을 그냥 음처리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 그랬더라? trick or treat을 되게 재미있게 마법을 보여주던가 당신은 마법을 보여주던가 맛있는 걸 주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할로윈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다양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단어 차원에서 옮길 수 없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은 있지만 또 지칭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 단어에 savory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savory. This meal is savory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savory. 네, 뭐 맛있는 거죠. 맛있는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savory라고 하면 맛이 있는 거죠? 좀 짭조름하면서도 좀 약간 자극적인 거.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 짭조름하면서 좀 자극적인 것들을 주로 savory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 몇 개 단어를 썼죠.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되는 한국어 단어가 없으니까 이게 쉽지가 또 않은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그 중에 어떤 거를 강조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좀 매콤했다라든지 좀 단짠의 맛이었다든지 뭐 이렇게 살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딱 하나의 단어로 그게 표현되는 경우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죠. 대표적인 거. 한이 서린 민족이다 하면 이제 머리 골치 아파져요.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이 많은 미국인이 블로그에 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장면이에요. Feeling of unresolved resentment against injustices suffered. 뭐 좋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A sense of helplessness. 맞죠? 어쨌든 뭔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Because of the overwhelming odds against one. 좋아요, 이것도. A feeling of acute pain in one's gut. 이게 그 가슴 속에 gut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창자를 얘기하는데 몸속 깊은 데서 오는 어떤 좀 그런 통증 같은 건데, and an obstinate urge to take revenge.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한이 서려서. And to right the wrong. 표현이 멋있죠. Right the wrong이라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복수심 같은 것도 하고서는 맨 끝에 말이 너무 좋아요. All of these combined.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분의 어떤 그 설명이 되겠죠. 근데 한이 나왔을 때마다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단어 혹은 몇 개의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어 차원에서 등가를 성립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기표, 기의를 제외하더라도 도착어에서 상위어 혹은 하위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 상위어는 superordinate, 뭐 하위어는 헤프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떡 같은 경우는 라이스 케이크로 얼마든지 옮겨도 비슷한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쫄깃쫄깃한 식감의 떡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스 케이크로 하면은 쫄깃쫄깃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딱딱하고 부서지는 그런 케이크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문화권에서는. 또 어쨌든 떡은 라이스 케이크라는 그래도 번역을 해볼 만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위어로 내려가면은 떡의 하위어. 인절미, 가래떡, 찹쌀떡, 송편은 또 설명이 길어져야 돼요. 송편은 뭐 한국의 땡스기빙 때 주로 먹는 라이스 케이크로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설 같은 게 논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냥 읽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송편을 음철을 하자니 그건 말이 안 되고 라이스 케이크로 하자니 그 양심이 찔리고 송편을 또 밑에 주석을 달고자 하자니 그런 출판사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느냐, 어떤 그 번역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한번 차차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죠. 하나 뭐 예를 들어 보면 그 영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인데 원문이 Her mother used fresh and ripe crispin apples to bake apple pies for us.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e loved to hang around Jane's place after school.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그 애플 파이를 맨날 해주셔가지고 친구 엄마가 제인네 집에 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crispin apples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과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핀 사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는 잘 안 팔려요. 이게 솔직히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즙은 적고 좀 아삭아삭한 맛이 강한 그 미국 청사과죠. 이게 초록색 사과, 연두색 사과인데 이거를 그 번역사는 실제로 이제 번역이 됐던 그 문단인데 그녀의 어머니는 잘 익은 그냥 사과로 해버렸어요, 처리를. 그러니까 크리스핀 사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이제 번역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하위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핀 애플 하위어의 상위어로 대체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형태적인 등가를 저희가 좀 따져보는 차원에서 한 거고 사실 이거를 동태적인 등가를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은 저 원문을 더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잘 익은 사과로 애플파이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집안 같아요? 애플파이를 잘 구워주시는 친구 어머니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유년 시절에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애플파이를 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가 그래도 애플파이를 구워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아이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저 위에 문단을 읽었을 때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뭐 친구네 집에서 애플파이를 잘 구워주는 엄마가 있었네. 하겠지만 이걸 우리나라 만약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야만 하는 그런 소설 작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라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원문은 미국 사람들도 읽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독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조금 특이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태적인 그런 등가를 고려를 해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좀 각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동태적인 등가가 중요시 되는 등가였다면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자연스럽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된장찌개요? 좋습니다. 된장찌개를 잘 끓여주시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갔다 좋아요. 또 라면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뭐 간식 같은 거 뭘 잘 주셨을까? 떡도 좋을 것 같고 과자, 떡볶이 좋네요. 네. 떡볶이 같은 것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맨날 놀러 가서 놀았다라는 식으로 바꿔야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적인 등가냐, 동태적인 등가냐에 따라서 전혀 번역 전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단어 상위 차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워낙 많은데 한번 영어 교육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봄직한 그런 개념들만 조금 제가 한번 간추려 와봤어요. 컬러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컬러케이션이라는 것은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용어들끼리 어울림. 그러니까 뭐 목적어와 서술어끼리의 어울림. 동사와 동사가 뭐죠? 동사하고 그리고 verb하고의 어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사 명사끼리 어울림.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visit라는 방문하다하고 그러니까 방문을 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visit을 동사로 써도 되지만 visit을 명사로 잡으면 그거와 가장 어울리는 동사는 pay죠. I'm going to pay a visit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어디에 뭐 방문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ay하고 visit은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케이션이 좋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make a visit이라고도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pay a visit보다는 좀 덜 써요. make a visit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I'm going to perform a visit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아는 듣겠죠. I'm going to do a visit. 알아는 듣지만 원어민이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용어들은 컬러케이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러케이션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문장을 쓰는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밑에 걸 볼까요? Could real peace break out after all? break out은 여러분들 동사로 무엇이 발발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시작되다. 근데 peace하고는 잘 원래 안 써요. 원래 뭐하고 잘 쓰죠? 반대. war. 전쟁이 발발했다 그랬을 때 war has broken ou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일부러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밑에는 기사 헤드라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Could real peace break out after all? 왜 저렇게 썼을까요? peace가 원래 잘 있지 않았던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여서 저렇게 좀 어색한 표현을 이 사람이 일부러 컬러케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더 뭐야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뭐 가자지구에서 혹은 뭐 한반도도 될 수 있겠죠. Could real, long lasting peace break out after all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언어의 어떤 유희입니다. 말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peace라 그러면 뭐 could real peace be realized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전쟁하고 어울리는 break out을 씀으로써 조금 시적인 표현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게 이거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느냐 하면은 원문의 맛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m going to perform a visit to my friend's place today라고 하면 얘가 말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난 오늘 친구 집에 방문할 거야 이렇게 그냥 옮기는 것은 그 맛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상위 차원에서도 이 컬러케이션 가지고 좀 장난을 치게 되면은 그 어떤 작가의 어떤 문체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거나 번역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재미가 다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He is quite famous in Korea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영어에서는 in Korea He is quite famous 할 때 뭐 큰 차이는 없죠. 다만 He is quite famous in Korea보다 in Korea He is quite famous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 He is quite famous in Korea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in Korea He is quite famous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러한 뉘앙스가 조금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배를 그대로 무시하고 그대로 다 번역이나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용어는 조금 약한 배열이고, 그러니까 무표적 배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윗문장이 무표적인 배열이고 밑에 게 조금 약한 그런 유표적인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강한 유표적인 배열이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문장 구조라는 겁니다. A great deal of attention he received in Korea. 이렇게 잘 쓰지 않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썼으면 이거 콩글리시라고 아마 지적당하고 고치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어떤 문학 작품에서 A great deal of attention he, 그러니까 목적어를 맨 앞에다가 문 뒤에다 놔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상당히 강한 유표적인 배열이고 강조할 때 혹은 말 그대로 잘못 썼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보호 같은 경우를 he was well treated in Korea를 well treated he was in Korea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만의 어떤 어법인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거죠. Star Wars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런 말투 누가 많이 쓰는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trong he is in the force. 누가 쓰는 말투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요다라고 혹시 아세요? 요다? 그렇게 귀 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아주 강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영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재밌게 사용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목적어나 보호를 문두에 끌어다 놓고 해요. 그래서 요다식 영어로 아마 여러분들 구글해 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네. 그 다음, 그 외에 뭐 다양한 요소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서 옮기지 않았을 경우
원문에서 주는 느낌하고 그걸 해석했을 때, 번역했을 때 그 결과물에 주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별거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이에요. Although many fans wanted him to continue his show, David Letterman retired in 2015. 이걸 그대로 번역했을 경우에는 데이비드 레터먼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라고 하나의 어떤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이고. 번역을 뉴스에서 나왔던 거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번역사는 데이비드 레터맨 앞에 토크쇼 호스트인, 유명 토크쇼 호스트인 이걸 집어넣습니다,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좀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막 그래도 사실은 다 전달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40년인가 30년을 토크쇼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미국에서는 큰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이거 하고 넘어갔을 테니까 뭐 그거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외에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n't tell me. Did he tell one of his 하고서는 요 quote가 있죠. 따옴표. Funny jokes again. 이거를 scare quotes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scare quotes.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따옴표 안에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sarcastic한 표정, 장난스러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That was really funn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의 의미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Did he tell one of his funny jokes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funny가 아니라 또 하나도 웃기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냐 해서 완전히 비꼬는 그런 말투가 됩니다. 근데 그런 비꼬는 sarcastic한 의미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문장 부호로 scare quote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들어간 거는 강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비꼬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funny가 정말 웃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저거는 전혀 웃기지 않고 재미없다,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형태적인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고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중에서는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하여튼 외모 가지고 막 장난을 칠 때 he's really handsome 이러면은 전혀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자막 번역할 때 그래서 또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따옴표 하나를 넣고 그는 정말 잘생겼어 안에 이렇게 따옴표 하나짜리를 넣게 되면은 그거는 비꼬는 그런 문장 보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는 따옴표 하나짜리 해놓고서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하시는 번역사도 있고 사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번역사도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사실 그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얘가 정말 웃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웃겨 이러면은 번역을 정말 웃겨라고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표정만 보고서도 이 사람이 비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He's really handsome 이렇게 금방 He's really handsome 이러고 지나갔는데 걔는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번역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읽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생긴 건 전혀 아닌 것 같아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반대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고 자막 번역할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등가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떠한 사항들을 좀 알고서는 번역을 했을 경우에 정확한 번역 혹은 여러 개의 번역 대안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고를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다가 한 번역학자가 그렇다면은 번역 브리프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번역 브리프라는 것은 법률 쪽에서 케이스 브리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브리프는 판례 요약서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뭐 검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브리프케이스 내에 판례 요약서를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맡은 건과 비슷한 다른 판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판례 요약서를 들고 다니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번역학에선 번역 브리프가 있으면 훨씬 더 등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등가를 충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브리프의 안에는 번역 브리프라는 건 일단 뭐냐면은 번역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번역문의 활용 용도를 담고 있는 번역사가 번역 전 확인해야 하는 어떤 목록, 텍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번역 전략을 선택하고 번역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원문이라 할지라도 도착과 문학관 독자의 필요와 활용 목적에 따라 번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능주의 이론에 따라 제시된 개념. 그러니까 기능주의 학파들은 원래 그 번역학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원문에 원래는 충실했어야 됐어요. 그거를 원문을 떠난 번역은 반역이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그 성경 번역의 경우에는 word for word가 아닌 sense for sense를 추구했을 경우에 실제로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기능주의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우리는 원문에 목매다는 것일까라고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원문의 어떤 그 gist, 그 핵심만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번역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 결과물이 도착어 문화권에서 어떠한 기능,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원문과 얼마든지 다른 형태, 얼마든지 다른 목적을 가진 텍스트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주의 학파들이 사실은 이 번역 브리프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원문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번역 브리프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판단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하나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번역 브리프에 담겨야 할 내용이 the motive for the production or reception of the text. 텍스트 생산과 소용의 동기래요. 왜 이 텍스트를, 왜 번역 결과물, 여기서의 그 텍스트라는 것은 번역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이념이나 기관 정권의 목적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내용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아주 특정 정권의 이념 이렇게 무겁게 갈 필요도 없이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러면 그 미국 캐스터 혹은 뭐 축구는 이제 영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영국 캐스터가 뭐 박지성이라든지 예전에 박찬호라든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과 그게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번역을 해서 내보내는 그 자막하고는 좀 강도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뭐 박찬호에 대해서 강속구를 갖춘 좋은 투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IMF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냐 하면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MVP를 수상할 만한 시력을 갖춘 최고의 투수입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자막이 나가요. 처음에 박지성이 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적절한 패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기가 막힌 패스가 말도 안 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나오고 했거든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그 당시에 비해서 요새는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도 많아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많아지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비판 어떤적인 시각도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예전에 박셀이 우승할 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메이저 우승할 때에도 외국 왜 그런지는 모르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더 과장이 돼서 번역돼서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이 생성과 소용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번역을 할 때도 이거를 감안해서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번역된 결과물을 보고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까? 특정 시대에 원문과 번역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간극이 많이 생겨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역이 아니라 편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intended text function.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번역 텍스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담겨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How are you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음차를 해서 안녕하세요로 번역할 것이냐도 이 번역 텍스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번역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라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크게 워낙 많겠지만 텍스트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정보용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그리고 작용적 텍스트라고 이렇게 크게 세 꼭지점에다가 이 텍스트를 놓고 얼마든지 이제 중간 여러 가지 텍스트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위에 정보형 텍스트를 보시면은 reference work 또는 리포트 같은 것들이 가장 정보를,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면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하라 이겁니다. 왼쪽 꼭지에 보시면은 작용적 텍스트, expressive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현적 텍스트 죄송합니다. 표현적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이 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문체, 맛, 작가의 느낌이라든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율 이런 것들을 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에 있는 게 포엠이죠. 포엠. 시가 되겠죠. 시 같은 경우에는 운율하고 그 작가만의 어떤 개성을 놓고서는 그거를 포기하고서는 도저히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적 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는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시 얘기가 나오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번역학에서 번역 불가능성, 번역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번역 불가능성을 좋아하는 그거를 신봉하는 번역학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쨌든 번역은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가운데 있는 학파 혹은 번역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데 다만 그 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번역 불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운율과 문체를 다 살리면서 옮기다 보면은 의미는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미를 살리다 보면은 당연히 문체는 죽고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노래 같은 거 번역해 보시면 알겠지만 맞지가 않아요. 그 점점 커지게 불러야 되는 부분에 번역을 의미를 잘 살려서 하다 보면은 막 조사에 강세가 붙게 되고 말이 안 되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포기하고서는 이제 번역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operative 같은 경우에는 작용적인 텍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된 기능이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해당 제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광고를 번역을 할 때 미국 문화권 독자에게 맞춘 혹은 청중에게 맞춘 TV 시청자들에게 맞춘 광고를 그대로 의미를 잘 전달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에 띄웠을 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Just do it을 어떻게 번역을 하죠? 최근에 한국어 번역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해라고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just do it의 어떤 가진 느낌을 그냥 해라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냥 해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just do it이라고 느끼고 확실히 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에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하고서는 후회하든 말든 해 이런 느낌인데 할 수 있어는 아니잖아요. You can do it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를 또 영어로 옮긴다고 합시다. 광고 그 모토를 키 프레이즈를 You can do it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표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멋있는 제품이야 하고서 느껴서 결국에는 사게 하는 게 구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가장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게 tourist brochure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책자래요. 만만치 않겠죠. 정보도 잘 전달하면서 그 맛도 살리면서 그걸 꼭 찾아오게끔 또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텍스트의 수신자. 누가 그 해당 텍스트를 도착 문화권에서 읽게 되느냐. 그러니까 출발업 문화권에서 누가 읽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번역되어서 나오는 이 결과물을 누가 읽느냐. 혹은 통역을 했을 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번역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외국 그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gin talks aimed at signing a peace treaty.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자면 밑에 거죠. 북한과 남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가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무조건 남한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 그러면 의심해요. 그리고 이거 편집자한테 매우 혼납니다. 외국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반적인 뉴스는 다 남북한으로 나가야 돼요. 순서가. 그 북미 회담이죠. 미북 회담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 나라별로 정해져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하지 않죠. 한일 관계거든요. 일한 관계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중한 관계라 하지 않고 한중 관계죠. 우리나라가 먼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하물며 북한이라고 했을 때는 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매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남한과 북한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뭐였지? 이거는 또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볼까요? When a cold virus enters the body, the immune system sends antibodies to attack the virus. 잡지에 실렸던 원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잡지에 실게 하려면 수신자가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위처럼 해야 되겠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번역체계는 항체를 보내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한다. 잘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어떤 건강 지침서에 나온 그 책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 좋은 건강과 관련된 성인들을 위한 책자를 아동 책자로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절대 안 보죠.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제 아이 어린이집에서 보낸 거예요. 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세균맨 항체맨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세균맨이 몸에 들어가서 아야 하면 항체맨이 혼내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 수신자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는 항체를 보내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아마 제 아이는 딴 데 갈 거예요. 그렇죠? 듣지 않고. 그래서 목표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원문이 아니라 번역 결과물은 원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띌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직역과 의역 뭐가 옳고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번역 브리프 내에 담겨 있는 통번역사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을 보고 번역 전략을 취했을 경우 이렇게 전혀 다른 번역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time and place of text reception. 목표 텍스트를 누가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원문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겪은 일과 그로 인해 배운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좀 다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그렇죠. 밑에 건 상당히 격식을 차렸죠.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랑 캐주얼한 누구 친구네 집에서 시간 같은 거 아침이네. 그렇죠? 아침에 그냥 친구들의 또 친구들이 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높으신 분들 앞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혀 격식이 다르죠. 일단 하이부터 시작하죠. 위에 거는. 근데 국제회의에서 하이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쓰지는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얼마든지 Hi everyon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역사가, 그것도 좀 어려 보이는 여성 통역사가 남자 통역사가 들어가서 나이 많은 분의 통역을 하는데 하이 이렇게 하면은 좀 쟤는 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dies and gentlemen 똑같은 건데 하더라도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이렇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위에 거 보시면 뭐 let me tell you guys about, guy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포멀한 거죠. 저게 꼭 남자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흔히 친구들 얘기할 때, 사람들 얘기할 때 you guys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네 남자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네들도 참 그냥 이런 뜻인데 저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고, stuff 같은 경우도 얘기 안 하게. 이거 국제회의에서 I'm going to tell you a lot of important stuff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해당 stuff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stuff라고 하는 것도 꽤 캐주얼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what I learned from them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거를 보시면은 좀 압축시켰죠. lessons learned.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텍스트 형태가 같은 의미를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신 매체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자막 번역이죠. 자막 번역 같은 경우에 I will not be going on my usual run this morning because I did not sleep well and frankly I just don't feel like it.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그대로 다 살리면은 번역사, 자막 번역을 하는 분은 다음에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하던 종이와 아침에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잠도 잘못 잡고 솔직히 듣기면 이걸 다 쓰게 되면은 사람이 눈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특히나 이 화면에서 말하는 사람의 발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다음 화면으로. 그러면은 늘 하던 종이는 오늘 아침에는 하지 않으려고 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볼 수도 없고, 사실 뒤에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오늘은 안 뛸래. 잠도 못 자고 기분도 아니야. 기분도 아니야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 살펴보면은 하고자 하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2줄 이내로 하는 게 기본이고 몇 자 이내로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황금률처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번역 그 매체에 따라서, 발신 매체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막 번역과 관련해서 요새 또 이슈가 된 영화가 있었죠. 근데 또 좀 어린 분들이 보는 어벤져스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끝에 It's the end game now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어벤져스 좀 히어로 영화를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우주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악당들이 득세를 하게 돼서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몇몇이 살아남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It's the end game n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nd game은 혹시 여러분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end game. 말 그대로 어떤 뭐 게임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종반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판, 종반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이제부터가 진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진짜 종반전이야. 이제 막판이야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마 번역이 최초의 번역은 다 끝났어 이렇게 됐어요. 끝장이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인물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만화를 봐서 아주 힘도 세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처럼 다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 그거 하나도 논란이 있었고 사실 엔드게임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 이제 끝나버렸어라고 맥락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이 그게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었겠지만 요새는 그 파워 블로거들이 많으셔가지고 실어다 나릅니다. 실어다 퍼다 나르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진짜 실제로 막 공중파도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뉴스가 됐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같은 영화에서도 요새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방송에 대해서 제가 그 단어를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mother 하고 F가 나오는 욕 아시죠? F-U-C-K-E-R 이렇게 mother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뒤에 발음을 흐렸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mother 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발음이 다 안 됐어요. 근데 번역이 어머니하고 번역이 됐어요. 어머니하고 오열하면서 죽었어요. 오열은 아니고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한 줌에 제가 돼버렸는데 그 영화를 그 캐릭터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팬들은 분노를 하는 거죠. 저 캐릭터를 저런 말을 하게 죽게 만들어야 그것도 최후의 장면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편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용어를 즐겨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드럽게 한다 하더라도 뭐 된장, 라면 젠장 정도만 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극히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큰 문제가 된 거죠. motherful을 어머니 점점점으로. 그래서, 네. 근데 그 번역사를 욕할 수가 없는 게 상황을 몰라서 제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마 영상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먼저 번역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맥락 그 정황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 텍스트만 보고서 만약에 mother하고 F가 안 보였다면 그럼 어떻게 맞췄겠어요? 그거는 영상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 F 발음도 사실 이렇게 잘 되진 않을 거냐 mother 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게 DVD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다 옳게 그러니까 그 된장 젠장 그다음에 뭐 막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해서 요쪽 등가 차원의 얘기, 번역 브리프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 뭐 일률적으로 안녕하세요를 hi, hello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뭐 교육을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정황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석, 번역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풍요로운 뭔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군가가 열받아서 화가 나서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일부러 멀리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예전에 실제로 제가 어떤 그 한국 드라마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유튜브에 이상하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굿모닝으로. 굿모닝이 아닌데 사실은 그 경우에는 뭐 번역을 뭐 정답은 없겠지만 Who are you? I don't know you. I hate you. 뭐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오히려 나너 싫어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good afternoon이라고 되면 그건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표현이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번역 보편소라는 개념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금 대충 한 15분 정도 남았나요? 오케이. 20분 정도? 네.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 보편소는 번역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번역된 작품들, 번역된 결과물을 보니 원문에 비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한국어를 처음부터 한국어로 쓴 문장에 비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옮겼을 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학자들이 모아놓은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비번역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비번역문이 아닌 번역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현상. 그래서 베이커라는 학자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번역문과 비번역문을 구분짓는 특징을 이제 이 사람이 번역 보편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niversals of Translation.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단순화라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특징을 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결과물이 원문과 비교하여 여러 차원에서 간소화됨을 일컫는 현상. 통사적 차원에서의 단순화. 그러니까 원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도 좀 다양하고 뭐 단문도 있지만 복문도 많이 있고 혼합문, 뭐 중문 이런 게 많이 쓰였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뭐 통계를 내본다든지 좀 숫자를 세어보면은 단순화돼서 단문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영어에서 뭐 똑같은 단어를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단어, 같은 의미지만 여러 가지 뜻이 뭐 like, love, like very much, hate,
really hate, 뭐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좋아하다, 싫어하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역이 되어 있는 결과물을 살펴보면 주로 그냥 좋다, 싫다 라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문의 뉘앙스까지 좀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용어들도 좀 다양화해서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단순화라는 이런 특징이 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명시화, 이거는 번역보다는 통역에서 더 좀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독성을 위해서 원문에서는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통역을 한다는 겁니다. 통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결과물은 접속어, quantifier, 수사 등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많이 피곤했어.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서는 I was really tired yesterday. So or therefore I went home and took some rest. 이렇게 접속어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어떤 논리 구조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통번역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하기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간의 고리를, 어떤 연결 고리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시화라는 특징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게 이제 제가 통역을 많이 할 때 요새는 이렇게 예전에 뭐 방키문 의원 사무총장님 통역도 얘기해 주셨는데 통역을 많이 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저를 고용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저쪽에서 모시고 나온 통역사가 있고 이제 그 사람은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끔 그거를 잘 모르고 통역사를 많이 고용을 안 해보고 하나의 회의에 그냥 양측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명의 통역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측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요율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의 클라이언트하고 많이 일해본 통역사는 그 사람의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변죽만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놓고서는 계속 확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통역사가 너무 답답해서 알아가지고 the bottom line is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0불에 맞춘다고 그러는데 계속 뭐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하고서 계속 말에 계속 뱅뱅 누르는데 그거를 계속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민한 비즈니스 회의에서 명시화를 한다든지 논리 개념을 일부러 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그래서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왜 저래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이상한 말을 계속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전략이에요. 답답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하여금 알았고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를 먼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역사가 중간에 있으면 이제 그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계속 질질 끌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역을 듣다 보면 이런 접속어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발생하는 일이지만 통역사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경우에 이게 습관적으로 말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가 튀어나오는 경우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영어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혹은 한국어로 통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꾸 이게 그 논리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보다는 통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번학생들 훈련시키다 보면은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얘들은 항상 and 계속 연결을 시켜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끝맺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게 되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대신 사용함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근데 보편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실 학자도 많습니다. 모든 언어에 대해서, 모든 언어쌍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언어마다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데에서 반박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베이컨은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명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그냥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명사가 나타나는 게 번역 보편소다 중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우리나라 말을 잘 아시는 분은 이건 사실 번역 보편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어는 대명사를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대명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그녀는 사실 그 일제강점기부터 좀 많이 생기게 된 거지. 특히 그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철수면 철수, 영이면 영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명사로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고치려면은 뭐 빈도수를 좀 조절해야 되겠지만 고유 명사를 더 섞어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영어 특징 보시면 뭐 North Korea라고 계속 가지 않고 North Korea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평양,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The 김정은 regime 이렇게 계속 바꿔가요. 우리나라는 그 뉴스 매체 보시면은 뭐 김정은 체제 이렇게 번역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북한으로 하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번역 보편소 모르겠습니다. 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언어상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도 잘 사실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범화라는 또 번역 보편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출벌로 된 원문 고유의 특징이 사라지고 도착어 텍스트 규범에 맞게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원문이 분명히 좀 어색했어요. 문법에도 좀 어긋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결과물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고쳐놓는 경우입니다. 답답하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확실하게 고쳐놓는 거죠. 이게 뭐 일반적인 뭐 텍스트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이 중요한 아까 보셨지만 시라든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쳐놓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새 사실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문학 작품이 번역이 많이 되는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미국 독자들이 좋아할 법한 문체로도 많이 바꾸고 간결하게 많이도 바꾸고 문단도 막 그 순서를 바꾸고도 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예전에 그 엄마도 그랬었고 하여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됐을 때 보면은 가독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요새 많이 있어서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많이 팔린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읽히지가 않으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범화, 명시화가 돼서 번역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비례해서 많이 또 그 논쟁이 또 발생을 하고 있죠. 비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복잡하거나 독특한 문장이 아주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바뀌. 마찬가지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균일화라는 것은 원문하고 번역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문들끼리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번역문들끼리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번역문들끼리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원문들끼리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른데 원문들끼리 보면은 다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했고 문장 구조도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장 구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번역문들끼리 놓고 보면은 다 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미 전달에만 우리 너무 그 의미 전달에만 신경을 쓰고 가독성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채, 문체, 원문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또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와 좀 덧붙여서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베누티의 자국화, 이국화 개념만 설명드리고 한번 끝맺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베누티는 번역을 할 때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국화 전략이고 하나는 이국화 전략이래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직역과 의역이랑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자국화 전략이라는 것은 비번역문인 듯 번역하는 전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당 작품을 우리나라 문학 작품으로 번역했을 때 우리나라가 독자가 이걸 읽는다면 이거는 그 번역된 작품이
이미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한국 사람이 쓴 거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가독성 위주로 번역된 그런 작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하고 유려한 번역, 번역사의 비가치성 제거. 번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번역을 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외래성의 최소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자연스럽게 번역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떤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낯설지 않은 번역 전략, 가독성 번역 경우 이해도 제거. 이거와 그래서 가독성이 중시되는 문학 장르에서 종종 채택되는 전략이고 판매 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요즘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이제 이 자국화 전략에 맞춰서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작가하고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가도 이걸 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작가가 어쨌든 간에 외국에 많이 팔려야지 그 다음 이 작가가 잘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힘들게 번역을 했더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작품을 또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작가인데 작품 자체도 잘 읽히지 않으면 누가 또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피식민국가와 식민국가 간 관계. 그렇죠? 그래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를 어떤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자국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작품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겠죠. 한국어 문화를 소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이제 일본화를 시켜야 되는데 식민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연히 자국화 전략을 취해서 번역을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이국화 전략이라는 것은 나는 아예 그 텍스트가 나는 번역이 됐어라고 드러내놓고서는 그런 사실들을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이는 그런 텍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려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번역사의 가직성이 제고가 되고 이거 누가 번역했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게 어색한데 내가 번역해도 이거보단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래성이 보호되고 강조되고 이거를 베누티는 좀 멋있게 낯설게 하는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낯설게 하는 번역. 근데 이 베누티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낯설게 하는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정보 및 문화 요소에 대한 소개.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국화 전략이라고 하고 이 자국화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국화 전략의 경우에는 ST에 초점을 맞춰 이질적이고 낯선 단어 방어를 시도하는 직역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도착어 문화에서 외국 텍스트를 자민족 중심적으로 변형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나아가 도착어 문화의 문학 체계를 개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착어 문화권의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략은 자국화 전략이 아니라 이국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히는 것은 자국화 전략을 취해서 부드럽게 가독성을 좋게 해서 번역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도착어 문화권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문체로 가지고 쓴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화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저자를 가능한 한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둔 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독자를 저자 쪽으로 끌어가는 게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독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저자를 독자 쪽으로 끌어오는 거는 독자는 편한 거죠. 그거를 자국화 전략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독자를 저자 쪽으로 가깝게 데리고 가게끔 만드는 전략을 이국화 전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역이고 이국화는 지역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어 원문을 도착어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도착어로 바꾸는 것 자체가 이 베누티라는 사람은 어차피 자국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은 다 자국화 번역인데 자국화 전략을 택한 것인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국화된 번역 텍스트의 번역사가 이국화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첨가시켜야 도착어 문화권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어떤 의뢰를 받아서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원문의 맛을 다 살릴 수 있는 지금 지면이 없다거나 그 텍스트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어 문화권의 조금 외래적인 요소를 충분히 소개해 줄 수 있는 원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겠죠. 문화적인 요소, 뉘앙스의 차이점들, 부가적으로 주석을 달아야지만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것들을 살리면서 번역이나 해석을 하는 게 꼭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시면은 우리나라 한국어 문화권도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특강은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